장악한 남자 배우들입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또 설렘설렘하고요. 네, 기대되고요. 완벽한 이정재. 결혼 안 하는 이유가 있다? 이분 때문 아닌가요? 누구요? 누구요? 증권가 찌란 씨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두 분이서 계속 맨날 돌아다니니까 청담동 부부다 이런 소문도 있었잖아요. 세세 유아인. 연상 킬러다? 나도 연상인데. 우리가 연상이야. 그러네요. 최근에는 송혜교 씨하고도 열애설이 났습니다. 두 분이 같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말 서로 막 이렇게 서로 막 우스갯소리도 해가면서 사실입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유영호 씨가 굉장히 참 안타깝게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죠. 사실은 이 사건은 이병헌 씨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거든요. 근데 사실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민정 씨의 반응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민정 씨가 또 임신 중이셨었다면서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집에 혼자 가기 무서웠어. 집에 혼자 가기 무서웠어. 세상을 떠도는 수많은 국문, 그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국문쇼에서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풍문으로 들어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뜨거운 풍문부터 만나봅니다. 최근에 뜨거운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던 블로거 도도맘 김민아 씨가 이번에는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다면서요? 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사건은 1월 26일에 강남경찰서에 도도맘 김민아 씨가 40대 남성 지인 A씨를 상대로 고소해서 수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 핵심이 도도맘이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상대는 아니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사건이 보도된 후에 우리 강희롱 기자께서 단독으로 도도맘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셨다고요? 도도맘 김민아 씨는 어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작년 3월인데요. 벌써 1년이 뭐 가까이 지났는데 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 남성하고는 사전에 알고 지내던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신사동에서 한 식당에서 이제 같이 밥을 먹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말다툼이 생겼는데 그 말다툼 끝에 이제 몸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치고받고 이런 싸움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구타를 당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랍니다, 본인이. 그런데 분명히 몸싸움이 있었고 밀치기를 여러 차례 당했다 그런 부분은 이제 폭행 부분이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신체 접촉 부분에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건데 그게 이제 강제 성추행 부분으로 이제 고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뭐 도도맘의 김민아 씨의 주요 부위가 혹시 이렇게 뭐 주요 부위를 그 A 씨가 만졌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본인 얘기로는 그 부분에서 언급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게 또 기사화되면 기록으로 남는 거고 분명히 자기가 불쾌한 부분을 원치 않는 거를 반복적으로 지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사실 뭐 등이든 무릎이든 어디든 여성의 신체에 남자가 원치 않는데 본인이 원치 않는다 하면 다 불쾌하죠. 불쾌하죠. 그래서 이제 불쾌합니다. 성추행이 되는 건데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저는 이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네, 이것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주인공이다! 고소하세요! 그러면 1년 뒤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성추행입니다. 이런 거 고소할 때다! 자기가 하고 얼굴 피났어. 김혜주! 고소하겠어! 저지를 아, 이런 아니, 느낌인지 근데- 몰랐어. 손을 감고. 저기요, 제 느낌이 여기가 굉장히 특이한 느낌이에요. 아, 진짜요? 진짜 여러분들이 생전 느껴보지 못한 우리 마지기 찬스? 이거 맞으면 아들 낳나요? 아니요, 만져서만은 안 됩니다. 네. 빌어야 됩니다. 아. 네. 아니, 근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네. 그리고 또 지인들도 많았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그거 식사 이게 이상하지 자리였으니까 그 지인들이 일행들이 있었고요.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이제 한번 연출해봤잖아요. 네네. 장난처럼 하고 금방 껄껄 웃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성추행이라 할 수가 없고. 아, 근데 제가 기분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1년 뒤에? 아, 1년 뒤에. 아,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조심하세요. 자세도 되게 공손해지셨어요, 이렇게 손이. 빨리 사과하세요. 지금 이것도 제가 기분이 나쁘면 1년 뒤에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증거자료 있고요. 아, 이번에 녹화되고 있고요. 촬영본이네요, 자, 촬영본.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잡고 카메라 카트는 뒤엎습니다. 이게 이거는 뭐야? 진실입니다. 네, 이게 바로 방송이죠. 저희가 이거 풀, 이거 잼풀.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네.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왜 고소를 했느냐 이렇게 네, 네. 얘기했는데 사실 작년에 이제 김민아 씨는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일로 좀 연루돼서 굉장히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었는데 그게 워낙 시급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약간 뒷전을 뒀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문제로 사과를 하기를 바랐는데 네.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여성의 자존심을 짓밟은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간다는 의미에서 고소를 하게 됐다고. 아니 그러면은 그 남자 A 씨 입장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폭행은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폭력이 오간 건 맞다. 그런데 나는 결단코 몸싸움이 있었던 건 맞지만 성추행은 아니다. 이 추행 부분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니 그러면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정확히 어떤 사람이고 그 도도맘 김민아 씨하고는 무슨 관계인지. 그 부분을 잠깐만 제가 좀 덧붙이면 김민아 씨하고 어떤 관계냐고 물었더니 그 강제 성추행과 연루돼 있는 이 분도 그날 저녁 자리에 참석했던 그 다른 지인들 소개를 받아서 그날 말고 그 이전부터 몇 차례 만났던, 그러니까 알고 있던 사이고요. 이분도 신분이 확실한 분이더라고요. 증권사 임원급 간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민아 씨가 직접 언급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체면이 있으신 분인데 그런 그 식사 자리에서 자기에게 불쾌감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참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지금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네. 넘어갔고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 남자 A 씨 측의 주장은 뭐냐면 나는 계속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다라는 주장이고 도도맘 김민아 씨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나는 절대 합의를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그간 도도맘 김민아 씨의 독특한 행보가 이목을 끌었는데요. 스캔들 이후 최근에 방송 출연, 또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또 그때 입었던 명품 의상이 또 논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 12월 8일 날 자신의 블로그에 의상 정보 간단히라고 적힌 포스팅을 하나 올렸는데 그 모 여성지 인터뷰 당시 입었던 그 자켓이 350만 원짜리였었고 또 인터넷 방송 출연 당시 입었던 코트가 근데 이게 한 400만 원 정도 됐고 또 다른 방송사 인터뷰를 할 때는 200만 원대, 원피스는 100만 원대, 그리고 뭐 600만 원대, 뭐 이런 자켓 등 뭐 합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런 포스팅을 직접 올려서 논란이 됐었죠. 왜 올렸을까요? 아, 이건 협찬이 잘 안 되는 브랜드 아니에요? 그렇죠. 명품 브랜드는 특히 연예인이 아닌 경우에는 협찬이 그쵸. 뭐 힘들죠. 연예인 톱스타 아니면 사실 뭐 힘들다고 볼 수 있는 네, 브랜드 그래요. 수도. 저는 협찬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네. 브랜드가. 네, 네, 톱스타 아니니까요. 네. 돈 주고는 사보셨잖아요? 네? 돈 주고 사보셨죠? 아니요. 안 사보셨어요? 네, 저는 여기에서 저기 망이는 입어보셨잖아요. 원피스를 살 수도 없고. 왠지 입을 것 같아요. 집에서. 집에서 왠지 입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죄송합니다만 홍석천은요. 이 방송 끝나고 동대문에 지금 2만 원짜리 바지 교환하러 약속 잡아놓고 있어요. 진짜? 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모두 홍석천을 멋있습니다. 때리지 그럼요. 아니 그럼 협찬도 아닌데 왜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있는데. 조금 이해하는 부분들도 좀 보자면 왜 인기 블로거들의 블로그를 보면은 네티즌들이 뭐 그때 입었던 옷 얼마예요? 저건 얼마예요?를 자꾸 물어보시는 그쵸.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답하기는 좀 곤란할 때 이렇게 한 번에 올리는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그 포스팅 한 후에 논란이 뭐 많이 일고 있는 건 사실인가요? 네, 그 인터뷰 의상뿐만이 아니라 평소 그녀의 블로그를 보면은 뭐 한 병에 500만 원 정도 하는 와인
와인과 식사, 뭐 고가의 아이옷 뭐 이런 거까지 해서 사실 일반 대중 입장에서 쉽게 뭐 사거나 뭐 구매할 수 없는 그런 접할 수 없는 물품들을 많이 리스트에 올리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본인의 사생활이고 올리는 거는 뭐 자신의 본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뭐 왈가왈부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사실 일반 대중이나 뭐 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걸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논란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명품 의상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블로그에 와인 사진을 다시 올렸어요. 근데 고급 와인 사진을 이렇게 쫙 첨부를 하면서 와인 컬렉션을 보여드릴까요? 위아래 칸 모두 얼마일까요? 인터뷰에 착장한 아우터가 2천만 저도 모르게 원을 이런 얘기가 질타가 나오네. 되던데 아래 위 와인은 의상의 2배는 좋게 넘을 텐데요. 라고 하면서 또 무엇을 보여드릴까요? 명품샵에서 쇼핑하고 샴페인 마시는 거? 이렇게 써서 논란이. 도발이네, 도발. 이건 일종의 도발 아닙니까? 원래 좀 재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네, 그 현재 이혼 소송 중이긴 하지만 네. 그 남편, 지금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역시 상당한 재력가의 아들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도도맘인 김민아 씨 역시 결혼 전부터 소유한 재산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인터뷰 때 이 얘기를 사실 궁금해서 물어봤죠. 네네. 남편은 지금 국가대표 스키 감독이기 때문에 그거는 월급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 많지 않고 시어머니 명의로는 꽤 많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물려받으면 물론 남편이 물려받는 거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재산 분할을 할 만한 재산이 많은 건 아니고 그러면 아이도 있고 어떤 그 굉장히 그 명품으로 이렇게 많이 소문이 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김민아 씨가 처녀 때부터 그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도 좀 나오는 게 있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남편과 별개로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지 않고 웬만큼 윤택한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네. 연애 시절에 고급 외제차를 선물로 받으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네. 그 결혼할 때 지금 이제 이혼 소송 중인 이 남편분이 굉장히 쫓아다녔다고 그래요. 네네. 김민아 씨가 미스 코리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지금도 뭐 꽤 외모가 화제가 됐듯이 그래서 이 남편분이 굉장히 여러 날을 많이 쫓아다녔고 나중에 이제 청혼할 때 청혼 선물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현재는 그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란 말씀이시죠? 예, 작년에 이제 이혼 조정이 2번 결렬됐어요. 그러니까 이혼 조정이 결렬되면 자동으로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는 아직 그 기일이 잡히지는 않았고요. 가장 지금 이 소송의 쟁점이 그 김민아 씨 입장에서도 그렇고 남편분 입장에서도 그렇고 자녀 양육 부분입니다. 근데 김민아 씨 입장은 확고하게 자녀는 본인이 양육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김민아 씨 입장은 남편한테 규책 사유가 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색다른 주장이 지금 있습니다. 어떤 규책 사유가 있다는 남편은 약간의 외도 이 부분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의 주장이니까 아하, 제가 여기서 뭐 그렇죠.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또 남편 역시 김민아 씨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규책 사유를 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네네.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김민아 씨가 발끈하는 거죠. 규책 네네. 사유는 내가 아니라 남편에게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남편도 지금 똑같은 입장인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도도맘 김민아 씨인데 근황도 궁금합니다. 이제 이혼을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이혼 소송 중에도 사실 돌이키는 경우가 덜어 있잖아요. 네네. 이제 뭐 어떤 뭐 조정 과정을 거쳐서 없었던 일을 한다거나. 근데 김민아 씨 입장은 확고하게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이유까지도 생각하더라고요. 이혼됐을 경우에 이제 아이는 자기가 양육권을 자기가 갖는다고 치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패션 사업이라든가 또 요식업, 식당 같은 거를 구상하고 있고요. 전에 제가 이희진 씨랑도 한번 청담에서 봤었는데 거기 그 레스토랑 거기도 우리 김민아 씨가 거기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그런 어떤 그 생활 기반을 닦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 여러 사건들 때문에 굉장히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인적이 드문 시간에 뭐 새벽이나 늦은 저녁 시간에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에 가서 매일 기도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봐야겠네.
이게 기자들 오라는 말인가? 그러게요. 뭐라는 건가요? 아니, 낚으면 안 되겠다. 뭐라고 하는 거죠? 가시죠. 피곤한데 나. 새벽에 한번 가볼까요? 같이 한번 손잡고 가시죠. 아니 봉은사가 위치가 거기 사실 강남의 최고 중심 쪽에 그렇죠. 어마한. 네. 삼성동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좀 조용한 시간에 가더라도 사람 엄청 있을 텐데. 사실은 좀 그쵸? 사람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찰이고 정말 조용한 걸 원하신다면 사실은 조금 멀리 지방 가셔야죠. 멀리 가시는 게 강원도 월정사 네. 저는 충남이라서 수덕사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김민아 씨를 제가 2번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민아 씨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면 왜 자기가 명품 옷을 입는 거를 굳이 블로그에 올리고 또 지금 얘기하는 봉은사에서 뭐 조용히 살고 싶다는 걸 올렸을까? 조용히 살고 정말로 살고 싶다면. 네. 근데 이분은 예전부터 그 유명 블로거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활동 반경이 블로거예요. 그래서 SNS에 글을 올리는 게 자기 직업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아주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걸 먹었으면 그걸 사진을 찍고 자기의 느낌을 써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오해하는 사람들은 자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분의 어떻게 보면 그분 입장에서 얘기하면 자기네 직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돼요. 제가 깊은 인터뷰를 이제 2차례 하면서 그런 걸 느꼈는데 그래서 뭐 조용히 살고 싶다. 한편으로는 예부를 하면서 조용히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근데 네. 의구심이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좀 논란이 되니까 잠시라도 좀 끊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잠잠해질 작년에 때까지. 거의 한 1년간 잠잠하게 폐쇄하고 있었죠. 그래요? 직장인들도 조용히 살고 싶을 땐 휴가를 내거든요. 예. 일을 안 하는데.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게 그 뭐 지난 거를 곧 다시 고소하고 블로그에다가 그것도 삼성동에서 조용히 살고 싶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진정성이 뭔지 도대체. 강현호 기자님하고 사귄다는 얘기가 있어요.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 풍문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병헌 씨가 굉장히 참 안타깝게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죠. 사실은 이 사건은 유병헌 씨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거든요. 근데 사실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민정 씨의 반응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민정 씨가 또 임신 중이셨었다면서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집에 혼자 가기 무서웠어. 집에 혼자 가기 무서웠어. 자, 또 하나의 뜨거운 풍문을 만나봅니다. 뜨거. 최근 가수 린 씨가 악플러들을 고소했다면서요? 예. 네, 지난 1일이었는데요. 그 가수 린 씨가 남편 이수 씨를 향한 도를 넘은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들을 고소한 사실을 본인 블로그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 블로그 내용을 잠시 좀 살펴보면 지난 가을부터 꽤 많은 악플러들을 고소했다. 애초에 남편이 잘못한 일이 있었고 전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도를 넘은 인신공격, 부모님 욕, 아직 있지도 않은 아이를 상대로 악플을 다는 내용에 대해서 법의 도움이 필요했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거는 당사자인 이수 씨도 힘들겠지만 아내인 린 씨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는 입장에서 원래 그게 더 힘든 그렇죠. 법이잖아요. 그럼요. 그나저나 이수 씨 사건은 당시 연예계를 뒤흔든 좀 큰 사건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2009년 12월이었습니다. 당시 가수 이수 씨가 공익근무 중이었었는데요. 미성년자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의 뉴스가 보도가 됐고 연예계에 충격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출한 청소년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잡혔는데 피해 여학생 A양의 휴대전화에서 이수 씨의 전화번호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이수 씨가 2009년 초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그 당시 16살이었습니다. 여학생 A양에게 3차례에 걸쳐서 40만 원씩을 주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수 씨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초범이라는 게 많이 정상 참작이 됐고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처분은. 근데 어쨌든 그래도 뭐 재범 방지 차원에서 존스쿨 이수를 하는 그런 조건으로 이제 기소유예를 했는데 이게 그건 법적 처벌은 그렇지만 본인은 뭐 거의 7년간 거의 활동을 못했어요. 네. 그게 가장 아픈 처벌이었죠. 네. 그 이후에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동료 가수 린 씨와의 또 열애가 발표되면서 한 번 또 크게 논란이 됐었죠. 네네. 그렇죠. 2013년도 절친한 동료 가수였죠. 린 씨와 2년째 열애라는 사실이 공개가 됐었죠. 두 사람은 10년 지기 절친이었다고 해요.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케이스인데
또 이 발표를 하고 나니까 본의 아니게 린 씨 또한 대중의 질타를 받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린 씨는 묵묵히 남자친구 옆을 지켜줬고 2014년 9월에 두 사람은 결국 결혼에 꼴이 나게 됩니다. 이건 정말 그 사랑의 힘이라고밖에 맞아요. 볼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이수 씨가 재계약까지 아내 린 씨가 곁에서 뭐 아주 많은 내조를 했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결혼까지 했어도 대중의 여론이 늘 좋지 않았고 사실 그 과거가 계속 따라붙어 다닌 거죠. 그래서 작년에 나는 가수다 이제 섭외가 들어왔는데 이때 이수 씨가 이제 굉장히 그런 여론에 대한 그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망설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내인 린 씨가 그 내조를 좋게 용기를 북돋아서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근데 결국 방송이 안 됐어요. 근데 최근 이수 씨가 속한 그룹 MC 더 맥스가 활동을 재개했잖아요. 네. 지금 대중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나갔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워낙 다행이네요. 음악적으로도 탄탄한 그룹이고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 MC 더 맥스 8집 앨범을 냈을 때도 음원 사이트 1위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요. 또 컴백 기자간담회 때 이수 씨는 뭐든 순리대로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방송에서 언젠가는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대중의 뜻을 기다리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네. 뭐 일단 불미스러운 일도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고 네네. 또 이제 이수 씨가 음악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내 린 씨가 지난 가을부터 고소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굳이 이렇게 밝힐 필요가 있었을까요? 뭐 일단 이수 씨가 공식 활동을 재개한 이후에 또 다시 악플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뭐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아마도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낸 남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린 씨가 강경책을 좀 쓸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런 악플러들은 만약에 고소를 당하게 되면 그리고 또 혐의가 인정이 되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됩니까? 진짜 궁금해요. 네네. 저희 매체에서 그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네. 뭐 그 징역으로 따지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벌금 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두 분은 악플로 고생하신 적 없으십니까? 아니 근데 연예계는 다. 뭐 선풀과 악플이 항상 공존하죠. 저희도 다 달려요. 네네. 저는 안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뭐 당연히 악플도 있겠죠. 선플도 있겠는데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왜요? 제가 컴맹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이진 씨도 전에 그 악플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저는 500명 고소했고요. 500명. 네, 500명 고소했어요. 다 한 8억 정도 들었고요. 고소하는데. 8억이 든다고요? 네, 돈 그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댓글, 악플도 범죄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본인들이 만약에 사과나 이런 거를 하거나 합의금을 받게 되면은 그 돈 다 기부하겠다. 우리는 대신에. 그렇게 해서 다 저는 고소를 했고 내일 경찰서 갑니다. 그래서. 경찰서. 진짜. 네, 변호사님이랑 직접 만나보면은 또 학생들이에요. 저는 막 이렇게 신고하면은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반성문 쓸래? 그래 넘어갈래? 그러면 예 형님 반성문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지나간 친구들 몇백 명이에요. 다 어린 친구들 잘 모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좀. 네. 제일 상처가 됐던 악플 네. 뭐예요, 진 씨는? 아니 넌 뭐냐 그 생긴 것부터가 비호감인데 왜 돈 자랑하냐 막 이런 그런 게 있었거든요. 방송에서 왜 그런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그거는 네. 굉장히 근데 솔직히 맞는 말이라서 뭐 부정은 못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말할까 말까 네. 고민했어요. 대인 빼냈어요, 직접 만나서 우리 그렇게 씨가. 했어요. 네.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심하게 얘기하니까 상처가 됐다. 나도 그 상처받으니까 나도 사람인데 상처받아가지고 그렇죠. 고소했다. 그래 취하할 테니까 반성문 이제부터 쓰지 않는 걸로 하고 끝 이러고 끝냈어요. 뭐 저런 거 하는데 8억씩이나 드니까 여유 있는 자는 달라. 나는 그렇게 고소하고 싶어서 돈 없어서 고소를 못했는데. 저도 아까워요. 아, 그래요? 근데 또 악플하면 또 우리 홍석천 오빠가 또 한때 악플을 저요? 좀 많이 어떤 뭐 악플 많이 받기로 유명한 연예인 아마 탑 5까지 들지 않을까 네요. 제가 그때 한때 과거에, 받았던 거 그쵸. 과거에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죽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하도 많이 죽어라 하셔서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그렇게 힘들게 생각을 하다가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진짜로 내가 저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자살을 하면 누가 기뻐하고 누가 승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그들 말대로 제가 하는 게 너무 바보 같은 짓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마음을 바꿔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스스로가 당당하게만 살자, 떳떳하게 살자라는 생각에 더 악을 품고 열심히 살았죠.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수 씨와 네.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우리 린 양. 네. 음악을 잘하는 가수 부부인 만큼 앞으로는 행복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두 분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스타의 풍문. 속 시원하게 토크해드립니다. 민작 토크! 자, 오늘의 주제는 뭔지 왠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김진영 씨. 네, 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의 풍문으로 들어쇼 네네. 주제는 바로 충무로를 장악한 남자 배우들입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또 설렘설렘하고요. 네, 기대되고요. 지금 저랑 홍석천 씨 얘기하는 건가요? 저도 빼주시고요. 아, 예, 아니군요. 예, 예. 죄송합니다. 네네. 정말 어떤 분들이 나올지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충무로를 장악한 남자들은 누구인지 이번 풍문의 주인공은 특별히 이분과 꼭 닮은 분이라고 우기시는 분이 네. 예. 소개를 성대모사를 해주실 거죠? 주시겠다고 합니다. 정이 대한민국에 여저 그런 달달한 단어가 남아 있는가? 비슷하다. 됐어요? 이거 인정. 잘한다. 미래 자동차 오너님의 비자금 파일. 예. 미래 자동차 오너님 비자금. 정이 대한민국에 예전에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긴 한가? 이번 풍문은 바로 이병헌 스캔들 복귀 성공적? 아이고. 이야. 예. 최근 아우. 이병헌 씨가 출연한 영화 내부자들이 그야말로 아주 초대박이 났잖아요. 대박. 나 모히또 갖고 몰드를 한번 해주겠구만. 이게 너무 네, 웃겼어요. 네. 그 애드립이었잖아요.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저는 이 작품을 이제 두 번 아까 감독판까지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네. 라면을 먹다가 뜨거운 라면 먹고 뱉어내고 소주를 입가심하는 장면. 네, 맞아요. 또 아버지 고서점 앞에서 삼겹살을 먹는데 차근차근 씹어 먹잖아요. 그 상황이. 그래서 저거는 연기력으로 표현하는데 그 배우, 정말 훌륭한 배우다. 이렇게. 그 영화 내부자들이 개봉 42일 만에 누적 관객 수 700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요. 이 성적이 영화 타짜 아저씨를 누른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역대 최고 성적이라고 합니다. 와우. 또 이게 한 50분 정도 분량이 는 내부자들 감독판이 지난달 31일에 개봉을 했어요. 했죠. 그래서 네. 뭐 그것까지 합해서 누적을 친다면 뭐 800만은 거뜬히 넘지 않을까 싶죠. 올해 2016년에 첫 천만 영화가 또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기대를 많이들 하고 있죠. 네. 제가 조금 신기가 있나 봐요. 제가 왜요? 그 VIP 시사회를 딱 보고 내부자들을 인터뷰할 때 이거 1000만 가겠는데요. 제가 그랬을 때 많은 주변 분들이 너무 세지 않느냐. 청불이다. 네. 거기까지는 못 가겠다. 한 500만 정도 최대한 잘 되면. 근데 제가 무조건 1000만 간다 얘기했어요. 네. 그렇다면 홍수천 씨 그 풍문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풍문쇼요. 조만간 개편이 있습니다. 네, 조직 개편이 있어서 이진이 제일 먼저 빠지기. 예. 사실 그 내부자들이 개봉하기 전에 네. 또 그 내부자들 촬영 당시에 이병헌 씨가 굉장히 참 안타깝게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죠. 2014년에 이제 50억 협박녀 사건인데 이 사건이 작년 초까지 계속 이어졌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영화가 한 3편 정도 예고돼 있었는데 2편은 뭐 거의 망하다시피 했고 사실 협녀 같은 경우는 협녀. 거의 얼마나 들었죠? 거의 100만 조금 120만 아니요. 정도 들은 50만도 안 들었어요. 50만도 안 네. 들었나요? 그러니까 거의 망한 수준이었고 그래서 내부자들이 개봉될 때도 걱정은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내부자들로 완벽하게 일어섰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사실 뭐 과거가 된 일이지만 이병헌 씨한테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된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인 거고요. 이영경 기자, 그 어떻게 벌어진 일이었죠? 그러니까 여름이었었는데요. 2014년 8월이었었는데 여성 2명이 이병헌 씨랑 술을 마시는 장면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해서 50억을 주지 않으면 이병헌의 음담패설이 담긴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였는데요. 협박을 받은 이병헌 씨가 즉각 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그 협박을 했던 두 여성이 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된 그런 사건. 아니 근데 음담패설이 어떤 내용이었길래 음담패설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검찰 출입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걸 수사했던 그분의 말에 따르면 동영상 속에 이병헌 씨가 한 행동은 사회적 통념상,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 비판받을 지점이 있는 것은 맞다. 사실은 이 사건은 이병헌 씨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단순하게 음담패설 때문에 사건이 커졌던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협박했던 여성 중 모델로 알려진 이지연 씨의 말에 따르면은 이병헌 씨와 본인은 연인 관계였는데 이병헌 씨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다라고 밝히면서 좀 사건이 크게 확산됐었죠. 두 분이 어떤 관계였던 건데요? 애초에는 2014년 한 7월 중에 이병헌 씨가 유흥업체 종사자로부터 모델 이지연 씨와 그리고 걸그룹 멤버죠. 다희 씨를 소개받았고 이날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첫 만남 때 이지연 씨가 벌칙에 걸렸는데 네. 이병헌 씨가 흑기사를 자처를 했고요. 그러면서 호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병헌 씨가 먼저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봤는데 이지연 씨가 휴대폰 요금을 다 내지 않아서 전화기가 안 된다라고 거절하니까 그럼 이병헌 씨가 미납된 1년치를 내주겠다고 하면서 그날은 SNS 메신저의 아이디만 서로 교환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당시 이병헌 씨가 사줬던 선물들이 SNS에 올라오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 이지연 씨가 SNS로 그에 추정되는 그 계정에다가 사진을 올렸는데 올 때마다 선물 한 보따리 들고 오는 이산타 씨.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뭐 향수 사진도 올라오고 선물 사진이 올라오면서 네티즌들은 딱 추측을 한 거죠. 아, 이산타는 이병헌이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된 거죠. 심지어 이제 그 두 사람 간의 그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공개가 됐었잖아요. 이건 이제 이병헌 씨가 이지연 씨하고 주고받은 문자이기 때문에 참고로 들어주세요. 내일 머릿속엔 너 로맨틱 성공적. 성공적은 뭘 말하는 거예요? 로맨틱하게 잘 성공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병헌 씨는 일단 농담이었다.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사실 이건 2차 공판 때 일이고요. 1차 공판 때 그때는 이병헌 씨가 참석하기 전이었는데 소속사 측이 기자들을 몇몇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이지연 씨와 이병헌 씨는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 이건 팩트니까 그대로 써도 된다라고 이병헌 씨 측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걸 써도 된다고요? 그때 아 이걸 쓰길 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장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상황이 되게 이상하게 된 것이 이병헌 씨가 잠자리를 갖자고 했다. 하지만 내가 거절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완전 붕 떠버린 거죠, 이병헌 씨는. 네, 그래서 판결은 어떻게 났나요? 선고 공판에서 1심이죠. 다희 씨는 1년, 이지연 씨는 1년 2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네. 실형 처음에 받았었어요. 예, 그래서 실형을 받았다가 이제 항소심에서 초범이고 또 나이도 어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병헌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였겠죠. 그래서 집행유예로 다 석방이 됐어요. 그 판결문 때문에 사실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병헌 씨가 비난을 받는 지점은 그때 이제 이민전 씨랑 결혼한 지 너무 얼마 안 된 상황에서 1년 조금 안 됐죠. 네. 너무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벌어진 거고 유부남인데 어쨌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을 만난 건 사실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병헌 씨가 이겼지만 이 사건 때문에 사실 도덕성이나 그동안 이병헌 씨가 가지고 있던 그 좋은 이미지에 엄청난 흠집이 난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런 거에 연장선이었을까요? 갑자기 광고에서도 전혀 얼굴을 볼 수가 없었죠. 그렇겠죠. 네. 맞아요. 그 네티즌들이 이병헌 광고 퇴출 운동도 벌였고요.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이병헌 씨가 그 출연했던 휴대폰이라든가 커피라든가 온라인몰 이런 광고들이 다 하차했고요. 또 커피 광고 같은 경우는 온에어 되기 직전에 교체가 돼서 다른 사람이 대신 찍는 이런 일도 벌어졌어요. 예. 근데 어쨌든 당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이병헌 씨도 직접 좀 사과를 하고 그랬죠? 맞아요. 엄청 네. 사과를 많이 했어요. 총 4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직후였죠. 2014년 9월에 자필 편지로 사과문을 썼었고요. 그리고 미국에 이제 촬영 때문에 입국할 때랑 출국할 때 이렇게 2차례 공항에서 사과를 했었고요. 또 2015년 7월 영화 협녀 제작 보고회 현장에는 그 제작 보고에 앞서서 공식 사과를 한 번 더 했던 바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비난도 저 혼자 감당을 해야 하는 것도 저의 책임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민정 씨의 반응이잖아요. 당시에 대중들의 반응이라는 대중들의 것이. 반응들도 그랬어요. 이병헌 씨가 정말 나쁘다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이민정 씨가 좀 불쌍하다, 안 됐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었고 어쨌든 사실 여부가 뭐든지 간에 여자이고 또 신혼 초에 남편이 또 이런 일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평생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인 건 사실이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그 일이 있고 나서 이민정 씨는 어떻게 지내셨었나요? 50억 협박 사건이 이민정 씨 때 엄청 충격이었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이민정 씨는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좀 보냈고요. 돌아온 후에도 신혼집이 아니고 친정에 좀 머물렀어요, 한동안. 그리고 신혼집도 팔려고 내놨다 이런 소문도 났었고요. 그리고 이민정 씨가 SNS에 God knows, God only knows 이런 그 오직 신만이 알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올려서 의미심장한 어떤 상상을 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신혼집도 팔았어요? 아니요. 그 신혼집은 사실은 이제 팔리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판 건 아니고 원래 이사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던 거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 짓기는 좀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민정 씨가 또 임신 중이셨었다면서요? 네. 사건이 터졌을 때 이민정 씨가 임신 중이었고 작년 1월 19일에 소속사에서 공식 발표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 가정의 아내로 아이를 갖게 된 것은 축복할 일이지만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이 일을 알리는 것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산모의 안정을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 등으로 임신 사실에 대한 공개 시기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발표 시기를 늦춘 점을 이해해달라.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또 그 당시 소속사를 통해서 이민정 씨의 입장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일련의 사건들로 지금까지 걱정해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많은 고민 속에 가족을 위해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심경 발표를 했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병헌 씨와 이민정 씨가 함께 떨쳐 나가겠다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진짜 대단하시네요. 저 같았으면 G.I.조처럼 표창 날렸을 거예요, 그냥. 예. 근데 혹시 말만 그렇고 실제로는 약간 좀 별거하고 이런 건 아닌가요? 막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병헌 씨 주변에 이제 지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두 사람이 머무는 곳에 한국의 스태프들이 한번 찾아갔었대요. 찾아가면서 미리 지레 겁을 먹고 그 둘 사이에 냉전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 둘을 볼까라고 벌벌 떨면서 갔는데 이거 웬걸 이민정 씨가 그전과 정말 똑같이 이병헌 씨 스태프들을 더 터프하게 오히려 챙기고 정말 이병헌 씨를 내 안으로 딱 뭔가 방패막이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정말 의리녀구나. 이민정 씨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막 치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문제는 이민정 씨가 왈가왈부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어떤 여성도 이병헌 씨한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문제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제가 이제 아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이민정 씨가 외모가 굉장히 청순하고 가녀린 모습인데 그렇죠. 예. 대장부래요, 대장. 네, 근데 성격은 정반대래요. 오히려 굉장히 강단 있고 시원시원하고 소신 있는 성격이어서 물론 정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건 맞는데 그 성격상 절대 이혼 같은 걸 상상할 수 있는 성격이 못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은 완전히 지금 이제 화해를 하신 거겠네요? 그렇죠. 2015년 3월 30일 날 이민정 씨가 중남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민정 씨가 출산 이후에 이병헌 씨와 함께 부부 동반 나들이를 했습니다.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한 건데요. 이병헌 씨가 축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민정 씨가 편안한 웃음으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변함없는 부부애를 과시했다고 합니다. 공식 석상에 함께 자리를 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죠. 그 내부자들이 잘 되면서 잘 될 거라는 예상에 VIP 시사회 때 이민정 씨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공식 석상에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시사회가 끝난 다음에 그 뒤풀이 장소에 이민정 씨가 나타나서 이렇게 내조하는 모습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최근에 조승우 씨를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여쭤봤더니 조승우 씨는 이제 이병헌 씨를 이번 작품에서 처음 만났어요. 근데 이병헌 씨가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이민정 씨랑 이렇게 세 분이 같이 술자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되게 자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형수님이라고 이제 조승우 씨가 표현을 했는데 형수님이 맛있는 음식을 차려줘서 같이 이렇게 함께 분위기를 즐겼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결혼한 입장에서 봤을 때 남편이 동료를 데려갔는데 집에서 아내가 밥을 차려주고 이렇게 음식을 내준다. 이거는 화해했네요. 요건 이제 방송용이고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집에 혼자 가기 무서웠어. 집에 혼자 가기 무서웠어. 자꾸 저기 밖에 사람들 끌어들이는 거야? 사실 그 두 분이 만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잖아요. 이민정 씨가 뭐 한창 또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로 얼굴을 알리고 또 한창 뜨고 있었고, 뭐 이병헌 씨가 워낙에 그 당시에도 탑스타였고, 톱스타 커플이 또 하나가 탄생하나 보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세간의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당시 연애를 인정하고 나서 1년 후쯤인가? 얼마 안 돼서 결혼 소식도 들려왔었잖아요. 네, 결혼하기 전에 뭐 사실 취재도 좀 하고 그랬는데 이병헌 씨가 이제 한 토크쇼에서 얘기한 바로 하면 그 1년 전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전에 먼저 봤죠. 이민정 씨하고 네, 네. 인연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처음 본 게 아니었어요? 네, 이민정 씨의 데뷔 전부터 이민정 씨가 이병헌 씨 열렬 팬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로 서로 알고 있다가 이병헌 씨가 나중에 우연히 시상식장에서 한 번 만났는데 내가 미국에 있을 동안에 생각이 많이 났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다시 걸고 다시 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고. 자, 그래서 다시 만나고 나서는 그렇게 이제 인연이 되고 난 다음에는 결혼까지 순탄하게 갔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취재를 한 바에 따르면은 이병헌 씨는 좀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했어요.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빠로서 나중에 생각했을 때도 좀 빨리 하고 싶어 했었고, 반면 이민정 씨는 조금 좀 늦게 했으면 했던 게, 어쨌든 나이도 이민정 씨가 훨씬 어리셨고, 그리고 이민정 씨는 그때 당시만 해도 주연작으로서 대박이 난 대표작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정 씨는 뭔가 연기자로서 자리매김을 한 다음에 결혼을 하고 싶으셨었는데, 좀 남자가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하고 하면은 금방 또 추진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병헌 씨 뜻에 따라 좀 빨리 서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당시 들어요. 결혼식도 정말 대단했었죠? 네. 엄청났는데 진짜.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날 오전에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비바람은 뭔가 복선 아닌가요? 결혼 생활에 뭔가 폭풍가 있을 것이다. 만화책이에요. 그 당시 이민정 씨가 이런 말을 했대요. 결혼식 날 비가 오면 잘 산다는 속설이 있는데 성동 번개까지 친 걸 보니까 나도 잘 사냐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게요. 이민정 씨가 또 엄친 딸로도 아주 유명하시잖아요. 네, 집안이 참 좋은 집안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민정 씨 외할아버지가 서울대 출신 화가 박효직 씨입니다. 대한민국 1세대 화백으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그리고 아버지는 광고 관련 일을 하시고 계시고요. 어머니는 또 피아노를 전공하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민정 씨의 외갓집은 서울시 문화재 자료 1호로 지정돼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네요. 그에 비해서 이병헌 씨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이병헌 씨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함께 이제 영화를 같이 보여주시면서 이 영화는 어떤 영화고 여기 나오는 이 배우는 어떤 배우이며 연기를 어떻게 하는 거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해주셨다고 해요. 네. 예. 이병헌 씨가 본래 현역병으로 입대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6개월 단기 사병으로 바뀌고, 건설업을 하시던 아버님이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이병헌 씨가 번 돈까지 쓰고 주변에 빚을 지셔가지고 쓰러지신 뒤에 코마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아,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네. 몰랐. 그래서 6개월 동안 짧은 군복무를 마치고 2000년 2월에 연예계 복귀를 했는데 아버지 그 빚을 갚으려고 지방 행사를 몇 년간 다니고 고생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은 사실 전혀 고생 안 하신 것 같잖아요. 네. 제가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이병헌 씨한테 양부모가 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1990년쯤부터 그룹 김우중 회장 부부가 양아들처럼 여기면서 이병헌 씨를 굉장히 아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법적으로 이병헌 씨를 입양할까를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정말 많이 아꼈죠. 그랬죠.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병헌 씨를 양자로까지 생각을 했던 걸까요? 그런 이제 김우중 회장 부부에게 좀 비극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23살 아들이 차를 몰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세상을 떠난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김우중 회장이 자기 아들과 텔레비에서 우연히 본 이병헌 씨가 너무 닮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지금까지 25년간 인연을 쭉 이어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김우중 회장이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기도 했고, 또 이병헌 씨를 광고 모델로 캐스팅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탄생한 유행어가 팬티엄 세대는 먼저 갑니다. 였었죠. 그랬죠.
그럼 이번에 또 협박 사건 있는 다음에 좀 많이 좀 혼쭐 좀 나셨겠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50억 협박 사건 있고 난 뒤에 이병헌 씨가 이민정 씨랑 같이 김우중 회장 부부를 만난 사실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병헌 씨가 그러니까 김 회장의 부인인 정 여사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막 엉엉 소리내서 울었다 그래요. 어머니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심력 기차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우니까 네가 나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네 아내한테 더 잘해줘라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친부모님처럼 의지를 많이 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예전 기사를 좀 찾아보면 워낙 순수하고 착한 애인데 어떻게 이런 일에 걸려들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 생각만 하면 속이 너무 상한다라면서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잘못을 떠나서 정의자 여사한테는 내 자식이 억울한 사건이다 이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내부자들 개봉 전에 내부자들 관련 인터뷰 첫 타임을 제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인터뷰 하는 내내 좀 약간 긴장하고 좀 예민한 질문, 그러니까 뭐 협박 사건이라던가 이런 질문이 나올 때는 좀 간결하게 대답을 하시고 전혀 웃음기가 없는 모습으로 계속 이제 임하셨죠. 완벽한 이정재. 결혼 안 하는 이유가 있다? 이분 때문 아닌가요? 누구요? 누구요? 에? 진건과 찌라시 얘기를 할 수 없는데 두 분이서 계속 맨날 돌아다니니까 청담동 부부다. 남자끼리인데 어쩜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 많은 여성분들은 다른 여자한테 뺏기느니 그냥 저 둘만 저렇게 놀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부자들이 흥행을 했고 또 정말 재기에 성공을 하셨으니까 그때보다는 긴장이 조금 풀리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부자들이 이제 흥행하면서 이병헌 씨 입지가 확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고 또 평소 이병헌의 본 모습을 찾는 듯한 여유롭고 예전의 대사를 아직도 대신해본다든지 아니면 노래도 불러본다든지 그러면서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그 여유와 유머와 이런 거를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개봉되고 난 다음에 정말 댓글이 싹 바뀌었어요. 정말 이병헌은 연기로는 뭐라고 할 게 없다. 다 그렇게 바뀌었고 이병헌을 다 미워하던 사람들도 영화를 보는 순간 그냥 헛웃음이 나온대요. 아유 그러길래 왜 그랬어 라는 식으로 뭔가 좀 동정표도 얻게 되고 아 연기는 정말 갑이다 라고 느끼면서 확실히 이번 사건으로 증명된 거는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되고 배우는 연기를 잘하면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또 증명이 된 거죠. 아니 이병헌 씨의 재기를 누구보다 반가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일중 씨. 네, 그렇죠. 이병헌 닮을 꼴 방송인 김일중입니다. 닮을꼴. 닮을꼴 아니고 닮을꼴. 네. 좀만 더 미래형이죠, 닮을 미래형. 걸. 미래걸. 네. 예. 청룡 영화제 그 시상식 뒤편에서 취재차 갔었는데 수상을 하고 이렇게 쫙 무대 뒤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헌 씨 안녕하세요. 제가 저 실은 방송에서 여기저기 좀 이병헌 씨 닮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다닙니다. 막 제가 진짜 팬이에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냥 팬이 들어와서 그렇게 물어보는 줄 알고 계셨던 거 저 아니에요? 혼자 그냥 되게 설렜던 네. 그런 짧은 만남이었어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자, 뭐 내부자들 네. 흥행해가지고 이병헌 씨 뭐 시나리오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겠네요. 네, 실제로 충무로에서 러브콜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병헌 씨가 워낙 연기를 잘해서 국내 영화 관계자들이 매우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병헌 씨는 또 그 헐리우드 쪽에서도 성공한 우리나라 지금 뭐 거의 뭐 유일한 배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네. 일단 G.I. 조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는 할리우드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히는 작품인데요. 황야의 7인 이 작품이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서부극 아니에요? 제목만 들으면 서부극인데. 그러니까 또 함께한 배우들과도 계속 친분을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 그 브루스 윌리스와 친분이 꽤 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두 사람은 두 작품을 같이 했어요. 그 레드2에 출연할 때는 브루스 윌리스가 감독에게 부탁을 해서 이병헌 씨 클로즈업을 찍어달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병헌 씨가 뭐 한국의 프랭크 시나트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다재다능한 액션 스타다라는 표현을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어를 굉장히 발음이 좋으시다고 해요. 불목과 나오셨네요. 예, 한양대 불목과 나왔죠. 그래서 언어적인 소질도 굉장히 다분하신 것 같아요. 한양대 출신들이 잘하죠. 참 여기저기 연결고리가 많아요. 어쨌든 배우로서 이병헌 씨는 분명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는 좋은 배우인 것만큼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네. 앞으로는 절대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마시고
좋은 연기로서 보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풍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풍문은요. 네네. 완벽한 이정재. 결혼 안 하는 이유가 있다? 이야, 야, 이건 뭐? 이 풍문 말이에요. 예, 예.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오, 과연 예.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정재 씨 측근 얘기가 굉장히 신빙성 있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결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왜요? 이정재 씨 본인이 결혼을 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요. 아직 덜 놀았나요? 일단 그게 뭡니까? 혹시 독신을 고소하겠다는 이유가 그 이분 때문 아닌가요? 누구요? 누구요? 정우성 씨. 아니 아우. 원래 이제 또 증권가 찌라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 한간에 이정재 씨랑 정우성 씨가 워낙 친하니까 두 분이서 계속 맨날 돌아다니니까 뭐 예전에는 뭐 청담동 부부다 이런 소문도 있었잖아요. 일단 이 둘은 목격담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둘이 절친한 모습.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이지아 씨 때문에 정우성 씨가 뭐 힘들었다 이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뭐 이정재 씨랑 정우성 씨가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밤새 뭐 술을 마시면서 서로를 위로했는데 그때 정우성 씨는 먼저 뭐 술이 정말 떡이 돼서 뭐 매니저에게 실려 나가고 이정재 씨가 카드로 결제하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포착되기도 하고 청담동에서 둘이 술을 먹고 뭐 어깨동무하고 막 다니고 이런 모습들이 종종 포착이 된 거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뭐 청담동 부부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소문도 났었죠. 아니 그리고 남자가 남자끼리인데 어쩜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이 여성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정우성 씨, 이정재 씨는 남자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남자들이 봐도 멋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아니, 브로맨스라고 하죠. 네. 브로맨스의 아주 전형적인 맞아요. 그런 두 분이신데 네. 사실 제 주변에는 많은 여성분들은 그런 말씀을 농담 삼아서 또 얘기해요. 다른 여자한테 뺏기느니 그냥 저 둘만 저렇게 놀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워낙에 맞아요, 모든 맞아요. 분들한테 됩니다. 네. 원업이기 때문에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 이정재 씨는 또 매력이 이렇게 판대소 할 때 그 이렇게 맞아요. 눈 없어지는 이 웃음과 이- 차가워 보이다가 네, 한 번에 웃음이 환하게 터지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아니 김일중 씨가 좀 그 웃음을 잘 하실 것 같은데 네?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래요? 네. 차가운 듯 하다가 확 웃는. 네네네. 웃음 짓는 걸로. 안면 붕괴 웃음. 지금 차가워. 우리 만수. 네. 우리 만수요? 네, 만수. 그냥 만수. 우리 만수 백점? 그래, 알겠습니다. 아니 정말 연기도 잘하고 능력도 되고 정말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이 남자가 왜 대체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또 예쁜 여자친구도 있잖아요. 제가 또 그 이정재 씨의 그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임세령 씨랑 또 동네 주민 아니겠습니까? 정재 씨하고 같이 있는 것도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오 동주. 동주. 예예. 네.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본 적 많아요. 사이예요? 네? 인사하는 사이예요? 인사는 안 해요. 근데 로데오 네네. 근처에 임세령 씨 건물이 있거든요. 근데 건물을 계속 이제 이정재 씨랑 임세령 씨랑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이미 사귀는 것들 그리고 만나는 것들을요. 그 이정재 씨하고 임세령 씨가 열애 사실을 인정했을 때가 정확히 뭐 그럼 언제라고 봐야 됩니까? 2015년 1월 1일에 한 매체에 의해서 알려지게 됐었는데요. 2014년 12월 26일에 임세령 씨가 청담동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이 포착이 되면서 부인을 할 수 없는 열애설로 밝혀지게 됐었습니다. 그럼 곁다리로 얘기를 하자면 그때 그 암살 촬영하면서였나 그때 아마 이 스캔들이 났었어요. 열애 사실 발표됐었는데 이정재 씨가 열애설이 난 다음에 막 집 밖에도 잘 안 나온다는 소문도 있었고 두문불출한다. 근데 어떻게 알아내서 이정재 씨 뭐 하는지 궁금해서 그냥 저희가 막 가서 뻗치고 기다리다가 이정재 씨를 포착을 했었어요. 했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이정재 씨가. 왜요? 그러니까 저희 밖에서 그냥 카메라가 보이게 그냥 있었는데 한참 기다리는데 이정재 씨가 끝나고 나왔죠. 끝나고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차를 타려고 하는 순간 우리 카메라를 딱 본 거예요. 본데 보통 뭐야 이거 빨리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금 뭐 하시는지 와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 카메라 딱 보시자마자 쳐다봐요 계속.
저거 뭐냐고 계속 쳐다보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카메라에 계속 응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 상태가 된 거죠. 카메라랑 눈싸움을. 네, 카메라랑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도망가야 되나? 뭐 이러다가 결국 가서 갔는데 이제 매니저가 와서 저랑 조율을 해가지고 결국 방송은 냈는데 그때 그 찰나의 순간에 이정재 씨의 눈빛이 정말 굉장히 무서워요.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눈빛. 광해군 눈빛. 네, 이렇게. 암살 촬영. 방해군이 아니었죠. 수양대군이었습니다. 네. 수양대군. 예.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기자분들이 있지만 터뜨리시기 전에 네, 또 아, 이미 또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같이 어울리시는 거를 저는 종종 봤기 때문에 두 분이 좀 느낌이 있으시구나를 좀 알았죠. 진짜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남자. 아니요, 그냥 비밀만 알고 있고요. 발설은 절대 안 합니다. 사후에 발설은 우리 거예요. 기자분들께서 하시고 사후에 제가 혹시 잘못된 정보들이 있으면 고쳐드리는 정확하게 정정해드리는. 괜찮은 역할이네요. 꼭 필요한 역할이네요. 그럼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생기면 석천 오빠 가게에서 방 좀 비워달라고. 예.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열애 사실을 인정했을 때 포착됐던 파파라치 사진들 있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그 사진에서 뭐 보셨어요? 차요. 여자들은 옷, 신발. 약간 이런 걸 보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무조건 차를 보셨어요? 예, 일단 차체가 낮은 걸 보고 저건 스포츠카구나. 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봤죠. 차도 좋아하시니까. 확실히 눈에 가요. 어쩔 수 네. 없어. 차가 일단 파란색 차니까. 네, 터보 S. 그거 어디다 달리려고 그거 타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운전을 또 임세령 씨가 자주 그랬죠. 하거든요. 네. 이정재 씨 옆에 타고. 그래서 언제 나는 저렇게 이렇게 에스코트 한번 받아보나. 네, 부럽더라고요. 자, 그 임세령 씨의 그 패션 트렌드 이런 것들이 또 뭐 세간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뭐 공개된 이미지 컷을 보면은 뭐 베이지 색상의 트렌치 코트를 굉장히 고급지게 잘 소화하시고 계시고 또 청바지를 입었을 때는 검은 외투에 가방에 머플러로 이렇게 살짝 포인트를 준 또 이런 패션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양재동에서 한번 지난해 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심플한 옷 그리고 노 메이크업인데도 멀리서도 굉장히 아름답고 옷도 굉장히 예쁘시더라고요. 그게 또 룩이 있어요. 청담 룩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티나지 않게. 네, 티나지 않게 비싼 것들. 저 임세령 씨는요, 그 패션 하는 분들한테도 그 재벌 패션의 그 정석, 일인자 그런 패션 룩이 가능한 거는 일단 얼굴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얼굴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배우로 따지면 제가 처음 보고 놀랐던 게 제가 정유진 씨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임세령 씨가 딱 들어오는 순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동글하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얼굴을 갖고 있고 거기에 이제 룩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고급진 그러면서 포인트들은 다 또 살려주는 그리고 옆에 이제 이정재 씨 딱 완성. 있으니까 완성이죠. 무엇보다도 또 옆에 있는 파트너가 또 완성이죠. 아니 또 패션도 패션이지만 헤어스타일도 화제였었거든요. 그렇죠. 컷. 네, 그 약간 C컬로 된 단발머리 정도 기장되는 그런 컷도 헤어스타일도 되게 유행이었고 그 전에 한번 공개가 됐던 그 좀 긴 머리인데 웨이브한 게 있었어요. 그 헤어스타일도 뭐 임세령 헤어스타일 뭐 이래가지고 유행이 됐었죠. 또 저는 몸매가 너무 예쁘신 거예요. 굉장히 예쁩니다. 굉장히 운동을 네.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뭐 다들 뭐 굉장히 극찬을 해주시는데 그럴 만큼 매력적인 분인 것이면은 뭐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임세령 씨하고 이정재 씨가 계속 결혼 소리 돌고는 있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 이게 여러 가지 사실 걸림돌들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에 대한 기사들도 뭐 추측성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교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여론이 우세하긴 한데 문제는 그룹의 미래랑 이 두 분의 결혼이 딱 직결이 돼 있어서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룹의 미래라면요? 예를 들면 그룹의 경우에는 아들이 없죠. 없이 딸만 둘인데 지금 사실 임세령 씨는 이정재 씨랑 교제 중이고 또 여동생인 그 임상민 씨는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했죠. 지금 뉴욕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결혼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 그룹 전체의 네네. 후계 구조랑 관련이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그 연말 결혼설도 뭐 그 때문에 뭐 이렇게 예. 얘기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11월 즈음에 결혼 정도가 아니라 웨딩 촬영을 준비한단다. 뭐 이렇게까지 발전된 낚시성 기사가 있었는데 이정재 씨가 소속사를 통해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강도 높은 법적 조치로 대응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아마 본인의 어떤 앞날과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한 선택이 아니었나. 그 제게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 든 게 동생 임세령 씨 동생분이 이제 결혼 준비를 했던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 소문이 잘못 났다. 그러니까 동생이 결혼하는 건데 마치 임세령 씨가 결혼 준비하는 것처럼 아무래도 언니다 보니까 같이 웨딩 투어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소문이 잘못 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이 외모로만 보면 그 내추럴 본 강남 같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려운 시절, 유년 시절을 겪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실제 강남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랄 뻔했죠. 했는데 의사였던 친가 쪽 조부님께서 연달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마하시면서 가세가 좀 기울었다고 해요. 뭐 가암도 당하고 뭐 이런 단칸방에도 이사 가고 가족들이 또 뿔뿔이 좀 흩어져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또 드는 궁금증 하나가 이정재 씨가 이제 외동 아들이신가요? 형이 한 분 있죠? 네, 아, 형이 형이 한분 있어요. 계세요? 형이 있는데 이제 이 형이 이정재 씨 본인이 밝힌 내용이에요. 네, 한 네. 토크쇼에서 형이 자폐증을 앓고 있다. 몸 상태가 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게 다 내 생활이 우리 가족의 모습이라는 점을 허심탄회하게 토로해서 또 뭐 시청자들이나 팬들은 굉장히 좋게 반응을 했어요. 그렇죠. 뭐 바쁜 부모님도 계시고 아픈 형도 있는 그 가정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서 일찌감치 그렇게 좀 철이 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다면 좀 남모를 스트레스는 좀 많으시겠어요. 아, 그러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죠? 술이죠. 아, 이거야, 이거. 아니, 농담이고요. 이정재 씨는 지인분들이랑 같이 어울려가지고 뭐 같이 얘기하고 또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수다 떠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삶의 있어요. 네, 참 네. 유일한 낙이죠. 예. 아, 유일한 빼고요. 유일한이요? 너무 유일해 보이시는데. 삶에 낙이 없으신가요? 삶의 낙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정재 씨가 술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유재석 씨가 보살이 될 뻔했다고요? 토크쇼에 나와서 이정재 씨가 이제 직접 자신의 소회를 밝힌 대목이었었는데 네. 이정재 씨가 1994년 11월에 군대를 갔대요. 근데 체격과는 달리 발이 평발이어가지고 방위를 갔는데 우연찮게 유재석 씨랑 같은 근무지로 동기로 들어가게 된 거죠. 야, 예. 근무지가 어딘지 몰라도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 배우의 최고의 개그맨이 함께 근무를 한 곳이에요. 그 당시에는 유재석 씨가 이제 메뚜 기타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지금 최고의 개그맨은 아니었고 네. 이제 그 KBS 공채 개그맨으로 신인이었고 굉장히 좀 그 힘들었었던 때예요. 예. 근데 이정재 씨는 그때 모래시계를 끝나고 막 그럼요. 군대 입대를 했기 때문에 최고의 스타였었는데 이정재 씨가 유재석 씨를 그때도 굉장히 잘 이렇게 동기로서 챙겨줬다고 그래요. 예. 아마 첫날은 되게 좋았을 거예요. 유재석 씨도 이정재 씨도 서로 좋았을 텐데 이정재 씨 때문에 유재석 씨가 내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무슨 그 당시 고생을 했을까요? 근무지가 광명이고 네. 유재석 씨 집은 압구정, 이정재 씨의 집이 논현동이었는데 너무 멀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카풀을 하기로 한 거죠. 자기 차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운전을 해서 근무지까지 가기로 했었는데 문제는 이정재 씨가 밤마다 이렇게 술을 드시고 저녁 약속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재석 씨가 군복을 입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재석 씨는 술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정재 씨가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유재석 씨가 늘 운전을 했었는데 그것도 그냥 운전만 해주는 게 아니라 숙취에 이정재 씨 이렇게 뻗어 있으니까 가서 차에 태우고 군복 입혀가지고 부대 앞에 가서 이렇게 이정재 씨를 운전해가지고 야, 어머니 노릇을 다 했네요, 이거는. 이정재 씨의 밝힌 바에 따르면 술은 안 하시지만 가서 노는 건 하시더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대세 유아인 연상 킬러다? 나도 연상인데. 그러네요. 한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인터뷰 중에 현재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송혜교 씨하고도 열애설이 났습니다. 두 분이 같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말 서로 막 이렇게 서로 막 우스갯소리도 해가면서 사실입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그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였었죠. 이정재 씨 영화 암살이
천만 관객을 돌파를 했고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아주 큰 일익을 담당을 했던 역할을 수행을 했고요. 네. 네, 맞습니다. 2015년 7월 22일 날 개봉해서 개봉 25일째가 되는 8월 15일 되게 뜻깊었어요. 그랬죠. 그 의미가 더해져서 그날 1,000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 총 누적 관객 수가 1,270만 명을 동원한 영화가 됐었죠.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정재 씨가 영화 도둑들 이후로 두 번째 1,000만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됐어요. 특히 영화 암살에서 20대에서 나중에 그 60대 후반의 노인 그 분야까지 하고 40년간의 세월을 표현을 했던 그 연기 참 인상적이었죠. 아니 그 좀 약간 있잖아요. 뼈는 앙상하고 배만 볼록. 네. 특수 분장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부위적으로 특수 분장이 맞기는 한데 네. 그 노인 특유의 좀 이렇게 살 표현 같은 거는 근육 없는 살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총 그 15kg 정도 감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엄청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암살 찍기 전에 빅매치라는 영화를 그랬죠. 네, 영화에서 파이터 연기를 했었는데 그때 근육량이 엄청났었거든요. 근데 암살 그 염석진 역을 위해서 갑자기 그 근육을 살을 다 뺀 거예요. 우와. 그래서 뭐 방울토마토 몇 알 뭐 이런 식으로 정말 하루를 버티면서 살을 뺀 건데 그게 진짜 힘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저 똥배랑 이런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살을 그렇게 많이 뺐는데? 그러니까 저게 특수 분장인 거예요. 아 저런 게 특수 네. 분장? 그거는 특수 분장. 저희 총구녕이 2개지요. 네? 1910년도에 한 발. 독립운동하면서 한 발. 일본 놈들의 총알이 6개나 박혀 있습니다. 구멍이 2개지요. 총구녕이 2개지요. 야, 얼굴은 아니 남자들이 목소리 다 되나 봐요. 그러네요. 그럼 여기서 강 국장님 보여주시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어머 능구렁이. 뭐 이렇게 은근히 쑥 넘어갑니까? 능구렁이죠. 목소리가 비슷하지 않으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살짝만. 형님 농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외모도 안 되고 목소리도 안 되고 그래서 좀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정재 씨의 올해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해서 영화 개봉을 리아니슨 같이 나오는데요? 네. 촬영 중이죠. 촬영 중이고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아마 머지않아서 또 암살을 잇는 또 하나의 대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완벽한 남자 이정재 씨의 2016년을 기대를 해보면서 네. 독신 얘기는 이정재 씨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풍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대세 유아인. 연상. 킬러다? 야. 어머, 어떡해. 나 연상인데. 나도 연상인데. 우리가 연상이야. 그러네요. 실제로 뭐 연상이랑 연애를 했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어봤는데. 유한 씨가 한 연예정보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여자를 리드하는 편이고 연상도 많이 만나봤다. 이런 또 희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몇 살 연상까지 만나봤는지. 예. 너무 희소식이에요. 네. 10살 연상까지 어머, 어머. 대시를 받아봤다고 합니다. 만난 건 아니잖아요. 대시 받은 거지. 그게 뭐 만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냥 이거는 누나들은 희망사항인 거예요. 희소식이니까 납득시다. 근데 또 몇 살 연상까지 만날 수 있느냐 네네. 때문에 우리 유한 씨께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지팡이만 안 주시면 됩니다. 모든 누나들을 설레게 하셨네요. 친구가 이런 그 멘트를 할 정도면 굉장히 그 포용력이 넓다라고 봐야 되나요? 예. 하여튼 연상녀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비결이 뭡니까? 유한 씨 말로는 엉덩이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닌가, 엉덩이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멘트를 하셨어요. 그래요. 네. 뉘앙스가 좀 이상하네. 엉덩이. 엉덩이. 근데 유아인 씨가 왜요? 왜요? 강 국장님 왜 엉덩이 왜 이상하죠? 특별히 그 약간 모성애를 느끼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네?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아인 씨가 네네네. 사실은 이제 드라마에서 선배 여배우들이랑 연기를 하는데 전혀 꿀림이 없어요. 맞아요. 전혀 긴장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 역할에 훅 빠져서 리드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미래에서 김혜희 씨와 정말 특급 케미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랬죠. 예. 이거 특급 칭찬이야. 이거 특급 칭찬이야. 이건 특급 칭찬이야. 특급 칭찬이야. 기분이. 무섭게 혼내줄 테야.
일절만 하시지. 왜? 유해. 그리고 일화가 있는데 드라마 밀회는 사실 유아인 씨가 섭외하게 된 과정 뒤에는 김희애 씨가 있었어요. 김희애 씨가 차기작으로 미래를 정하고 나서 직접 유아인 씨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하자라고 제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김희애 씨는 그 유아인 씨가 주연작을 맡았던 완득이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될 사람이다, 더 잘 될 제목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연기력 관련해서도 되게 칭찬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덧붙인 게 있는데 원래 김희애 씨는 젊은 남자 우리 배우들을 보면서 남자로 느껴진다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런데 유아인 씨를 보면서는 자꾸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마음이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유아인 씨를 또 남자로 안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유한 씨가 뭐 한 얘기가 있죠? 네. 뭐 열애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나요? 진짜요? 아니 근데 실제로 사귄다거나 뭐 본인이 열애 중이라고 인정한 건 없어요. 근데 2012년에 현재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진담인지 농담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상대가 누군가에 대해 궁금증이 일었던 아니 적이 있어요. 안정적인 연애라고요? 뭐야? 거의 4년 전, 3년 그러면 전. 팬들이 그 발언했을 때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그 배우 정유미 씨와 함께 찍은 그 다정한 사진이 이제 열애설의 발단이 된 건데요. 유한 씨랑 정유미 씨는 좋지 아니한가 그리고 깡철이 이 영화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굉장히 친해지게 된 사이라고 해요. 서로의 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모니터링도 해주고 또 사람으로서 유한 씨가 정유미 씨를 봤을 때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뭐 실제로 유한 씨가 이상형으로 정유미 씨를 꼽은 적이 있기도 하고요. 아니 그에 대해서 한 방송에서 리포터가 물어봤어요. 아직도 정유미 씨가 이상형인가 네네네. 물어보니까 지금은 아니다. 이상형 바뀌죠. 바뀌죠. 네, 바뀌죠. 그때 내가 20대였을 때 네. 그때는 정유미 씨가 이상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작년에 서울 패션 위크인가 이때 두 분이 같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말 친한 친구처럼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정말 서로 막 이렇게 서로 막 우스갯소리도 해가면서 상당히 보기 좋던데 친구처럼 보였어요, 친구처럼. 최근에는 송혜교 씨하고도 열애설이 났습니다. 맞아요. 송혜교 씨도 연상이고요. 네. 야, 요거 연상력 킬러 맞습니다, 요거. 같은데. 근데 그거는 사실 날만 했잖아요. SNS에 송혜교 씨가 유아인 씨 품에 안겨 있는 모양새였어요. 그래요. 그 사진 떡하니 이렇게 올라와 있었으니까 네티즌 사이에는 실제로 열애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오가기도 했었죠. 둘이 어떻게 함께한 사진은 종종 올라오는 것 같아요. 종종? 그래서 이태원의 한 가게에서 찍은 사진도 올라왔었고, 뭐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유아인 씨의 등 뒤에서 송혜교 씨가 이렇게 빼꼼히 얼굴을 내미는 뭔가 굉장히 무흐무흐하고 다정한 사진이 뭡니까 공개되기도 도대체? 했었고. 크리스마스 이브요? 대놓고 애정 표현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크리스마스 이브? 절친입니까? 뭐예요? 근데 제가 알기론 거기에는 매니저도 있었고요. 네네. 소속사 팀워크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소속사인 거죠? 네. 또 하나 일화가 송혜교 씨가 2월에 방송되는 태양의 후예라는 KBS 드라마 그렇죠. 송중기 씨하고 같이. 네, 그 촬영장에 유한 씨가 푸드트럭을 선물로 보냈어요. 응원 황금마차, 일종 차원에서. 황금마차. 네, 근데 이제 송혜교 씨가 또 인증샷을 올리면서 유 배우님 고마워, 밥 잘 먹었어요, 커피도 라고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이러면서 둘이 사이가 되게 좋은가 보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또 워낙 예전부터 절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왔고요. 유아인 씨가 이제 최근에 영화 드라마에서 대세 스타로 이제 떠올라서 아마 송혜교 씨도 자연스럽게 또 친근감을 갖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근데 상대 여배우들이 송혜교고 정유미인데 단순한 정말 여자 사람 친구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유아인 씨에게 이런 괴소문이 도는 게 아닌가. 무슨 소문이요? 그 소문, 이상한 소문 있어요. 네. 어떤 거요? 이희진 씨가 얘기해 줄 겁니다. 아니 그 다 아시잖아요. 증권가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증권가 찌라시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아인 씨가 동성애자다. 사실입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일단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을까 한번 되짚어 보면 그 동성애 그 사람들이 가는 어떤 유명한 바에 유한 씨가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출몰했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이게 일파만파 퍼진 거죠. 본인도 알고 있더라고요. 한 사진이 인터넷에 뭐 많이 나돌면서 이렇게 일파만파 퍼졌는데 굉장히 왜곡되고 또 전혀 사실 무근한 이야기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진 하나가
마치 증거 사진처럼 되어버렸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사실 따지면 네. 게이 클럽이나 이런 데에 놀러 왔던 그 수많은 수많은 남녀 연예인들이 네. 다 동성애자설에 휘말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만약에 유한 씨는 이런 루머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친구의 성격을 보면 워낙 솔직하고 거침이 없고 그래서 오히려 오해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그 친구인데 SNS에 소신 발언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무슨 네. 사회적인 어떤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불공정한 일이 있다 하면 바로 SNS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굉장히 뭐 소신 있는 발언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반대로 허세 아니냐라고 뭐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유한 씨에 대해서. 어떤 글을 남겼길래요? 그러니까 영화 하늘과 바다 찍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장나라 씨랑 유아인 씨가 네. 그 영화의 주연을 맡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영화 제작자가 주호성 씨였어요. 근데 그 월권에 대해서 글을 남겼었는데 현장에는 분명 감독님과 PD님 그리고 계심에도 본인이 직접 메가폰을 들은 일이 많으셨고 저는 어떤 현장에서도 제작자가 직접 메가폰을 잡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글을 남겼었는데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일침을 남긴 때였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 유아인 씨는 그렇게 막 주목받거나 아니면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큰 배우가 아니었죠. 예, 그 그러니까 당시는 그런 하늘과 당시는 바다 할 때. 아니었었는데 네. 그런 글을 떡하니 남기는 것 때문에 그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걸로 저도 기억이 됩니다. 전 또 기억에 남는 게 그 지난번 대리상 시상식이라고 오명을 얻었던 대종상 영화제 시상식 때도 꼰대 품격이라고 이제 올렸는데 이제 대종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반응이 있었고 사실 그때만 해도 네티즌 반응은 시원하다, 사이다 같다, 속이 다 풀린다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배우로서 굉장히 부러운 어떤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신 발언 큰 거 한번 하신 거잖아요. 전 너무 크게 했죠. 그냥 나가는 느낌 나잖아요. 핵펀치를 했죠. 그런 정도면 뭐. 오래된 이야기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누구는 SNS를 하면서 SNS 중독자 소리를 듣는 거예요. 누구는 이제 소신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는 뭔가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죠. 아 진짜 왜 그러십니까 진짜. 예. 아니 근데 SNS 저희 중독자 맞는데요. 예. 예. 굳이 이런 거를 뭐 정치적 사회적인 거를 SNS에까지 남기는 거는 조금 이게 오바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누구나 생각은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입 밖으로 이렇게 내뱉기가 힘들잖아요. 이건 대단한 배짱입니다. 아, 또 그런데 유한인 씨가 그렇게 거침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성격이 조금 까칠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저도 궁금해서 네. 사실 사주풀이로 본 유아인 씨 성격은 어떤가 물어봤어요. 제가. 사주도 모르세요?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요즘 좀 한가하세요? 저희 것도 좀 봐주세요. 그것도 좀 봐주세요. 그 유아인 씨의 그 사주에 오행으로 보면 금과 화가 있대요. 그래서 일단 이런 사주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뜯어 고쳐야 된다는 그런 기질이 있대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좀 독설가 스타일. 뭐 김구라나 박명수, 그러니까 유세윤 씨 같은 이런 스타일이 이런 사주를 타고났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 지금 김구라, 박명수하고 지금 같은 사주란 얘기예요? 옳지 않아 다른 사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근거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금 부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분들 스타일은 송곳처럼 강한 독서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만약에 이게 약간 잘못 풀리면 진짜 까칠하고 아니면은 잔소리꾼으로 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유한 씨가 자기 인터뷰에서 자기 성격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에 자연스럽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없는 데 있는 것처럼 하고 싶지 않고 또 없는 존경을 표현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제 본인이 직접 털어놓은 얘기 중에 8천 대로변에서 크게 싸운 적이 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하고 사귀다가 길거리에서 싸우기 쉽지 않은데 예전에 자기는 그래서 불같은 성격이었고 화가 너무 많았다. 네. 마음속에. 그 베테랑에서도 2차선 대로에서 싸웠거든요. 네. 8차선이어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까칠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적은 있었지만 예의가 바르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온 적은 없잖아요. 분명히 다른 거죠, 그거. 네, 그런 것 같은데 까칠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게 그러니까 본인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인터뷰 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 20대 때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배우 특유의 허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실제로 만나본 유아인 씨는 사실 인터뷰로서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인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연예인들은 인터뷰할 때 예민한 질문 나오거나 좀 불쾌할 수 있는 질문 나오면 노코멘트 하거나 뭐 그냥 바로 표정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유아인 씨는 절대 뭐 대답을 회피한다거나 뭐 불쾌해하는 절대 제스처가 없고 그런 점에서 사실 기자들은 되게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죠. 김연지 기자는 일단 유아인 씨 너무 왕팬입니다. 근데 뭐 남자인 제가 봐도 우리 유아인 씨의 배우로서의 매력 또 그리고 이 청년 유아인 씨의 어떤 매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많이 느껴지는데 부러운 건 영화면 영화, 드라마면 드라마 하는 족족 뭐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네. 오, 베테랑. 어이가 없네. 오,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베테랑은 누적 관객 수가 무려 1,300만 명 돌파. 한국 역대 관객 수 3위의 성적인데요. 천만 배우 된 거죠. 특히나 이제 정우미 씨, 황정미 씨 베테랑의 주인공들 아닌가요? 특히 황정미 씨 막 연기 최고 신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유아인 씨의 연기가 굉장히 돋보였어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다 유아인만 얘기하더라고요. 악역도. 그러니까. 솔직히 그 중에서는 완전 악역이었는데, 조태호. 왜 그 무슨 그 가락기 같은 데에서. 죄송합니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재벌이 이렇게 못 놀아서 죄송합니다. 맞아요. 근데 유아인 씨가 연기 욕심이 참 많고 그래서 그런지 유아인 씨가 이 시나리오를 받고 나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대사를 엄청 외웠다고 그래요. 수백 번씩.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도 뭐 달달로 맵다 이런 얘기가. 역할에서 깜짝 놀랐겠네. 그렇지. 아니 역한에 조태호가 왔나? 역한에 조태호가 왔네. 또 영화 촬영을 하면서 투혼을 발휘했던 게 베테랑 그 마지막 엔딩 씬을 찍으면서 어깨 근육이 파열됐었대요. 근데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카메라가 딱 돌아가면 바로 이를 악물고 그 액션씬을 다 소화를 했다는 거죠. 명동 한복판에서 그 얘기. 류승환 감독이 정말 좀 짠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명동 그 씬에서 그 장윤지 씨가 발로 차는 씬이 있잖아요. 네. 필이면 턱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주변에 그 구경하던 사람들도 뭐가 잘못됐나 하고 놀랐는데 해외 팬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럼요. 가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유아인 씨는 오히려 탈탈 털고 일어나면서 괜찮다. 이런 어떤 프로적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 오, 예. 베테랑 촬영 당시에 또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유아인 씨가 유독 그 영화 촬영할 때 작품을 할 때 술자리를 피해 다니는 걸로 유명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유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먼 지방이더라도 서울에 와서 꼭 집에서 잠을 잔대요. 그게 일종의 컨디션 관리 비법인데 이제 영화 촬영 끝나고 숙소에서 보면 이제 술도 한 잔 하고 이렇게 기울이다 보면 편한 자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좀 약간 좀 치열하게 불꽃 튀는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 몰입하는데 본인 스스로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철저한 자기 관리인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랑 좀 비슷하네요. 일부러 엮지 마시고요. 아니요, 일부러 여는 게 아니고요. 저도 만약에 오늘 부산, 내일 부산, 내일 모레 부산이면은 서울에 꼭 와서 잡니다. 예. 한두 시간을 자도 좀 약간 개운하게 자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화장실을 집에서밖에 못 본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그래. 아니, 근데. 또 우리 유아인 씨가 영화도 잘 됐지만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서 최우수 남자 연기상을 받았잖아요. 예. 네. 그때 또 수상 소감이 또 화제가 됐었죠. 약간 떨었어요. 이렇게 예. 좀 이렇게 내리면서 최우수상인데 최우수. 아니야. 최우수를 저한테 줘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랬다니까요. 그때 유아인 씨가 술 한잔 하셨던가요? 아니 이랬다니까요. 진짜 제가 수상소감을 봤어요. 내가 봤는데. 실시간 검색어로 유아인 씨 그 수상 소감 이렇게 올라올 정도였으니까 사실은 멋있다, 소신 있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조금 느끼하다. 유아인 씨가 그렇게 수상 소감을 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굉장히 솔직하지 않았나. 자기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가식적으로 뭐 살아갑니다. 뭐 누구누구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와우 막 이러고 그냥 이런 게 훨씬 더 죄송한데요. 저희 제작진들한테 꼭 부탁하는데 이런 파트를 우리 이진한테 넘기면 저 연기를 보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 그래,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어쨌든 유아인 씨가 하는 작품마다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데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고 그래요? 네, 이제 육룡이 나르샤 이거 드라마 끝나고 난 다음에 입대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오히려 걱정이에요. 너 이렇게 잘 나갈 때 군대 가게 돼서 혹시 아쉽거나 좀 마음이 좀 쓰이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오히려
잘 안 풀릴 때 가는 것보다 잘 풀릴 때 군대 가는 게 차라리 다행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현명한 거죠. 육군 현역으로 가는 건가요? 원래는 유아인 씨가 경찰 홍보단에 지원했었어요. 지원을 했다가 네티즌 비난에 좀 직면했고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런 그 개념 연예인으로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던 사람이 홍보단에서 대충 떼우려고 그러냐 이런 비난이 쏟아졌었거든요. 근데 이때 스트레스를 좀 사실 많이 받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포기했어요. 그럼 그냥 이제 현역 입대 하시는 네. 건가요? 현역 입대. 그러면 이 육룡이 나르사가 그 유아인 씨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인가요? 올해 2월에 개봉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최지우 씨랑 이미연 씨, 연상연애요, 여전히. 네, 함께 출연한 영화 좋아해줘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미연 씨, 최지우 씨, 유아인 씨 조합이 아주 환상이네요. 좋네요. 이거 뭐 네. 시사할 때 초대 좀 해주세요. 제가 꼭 얘기를 전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2월 개봉하는 영화, 새 영화도 흥행해서 유아인 시대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고 드라마 마무리 잘 하시고 또 국방의 의무도 잘 마치시고 다시 또 화려하게 복귀, 건강하게 복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 떠도는 궁금한 풍문을 해결해 드립니다.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들어쇼! 자, 다음 시간에 더욱더 흥미롭고 강한 풍문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